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사분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코트라의 김종현 팀장님 모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동남아 시장 전망 및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이 발표는 사전 녹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종현 코트라의 신남방 중동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신남방 중동팀 김종현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코트라가 이제 늘 이제 그 주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에 코로나가 워낙 큰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 동남아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남아에 어떻게 진출하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자료 순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금년도 이제 그 동남아 대양주에 대한 그 경제 전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뉴노멀과 기회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IMF나 ADB는 워낙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이제 그 악영향이 컸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이제 그 다시금 성장세로 접어들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전망 자체가 IMF나 ADB나 조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좀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IMF나 ADB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플러스 성장률로 이제 전환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주요 국가로 꼽히는 이제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에서 높게는 6.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미얀마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나왔던 기준으로 해서는 플러스 성장세였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월 1일부로 이제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성장 전망이 되게 어두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IMF의 경우에는 이제 한 9%, ADB도 마찬가지로 한 10% 내외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주요 전망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내수 경제나 그다음에 수출 경제에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그 주요국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면, 일단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서비스 수지가 높은 이제 관광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거듭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컸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2%에서 3% 정도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요즘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싱가포르는 그 제조건설업의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경기부양책 정책이 이제 좀 완화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약 한 5.5%의 GDP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실업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침체되기 때문에 내수 경제 하방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확진자 수가 사실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만 명에서 지금은 이제 3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5%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베트남 역시 2020년도에는 2.9%의 그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고, 올해는 약 한 6.5%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얼마만큼의 성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주 지역에서 호주가 이제 가장 큰 그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가별 경기 부양책은 한국과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가계 소비 진작,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 태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 이제 현금 지원과 저금리 대출, 그다음에 소득세 납부 연장 등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에 따른 이제 현금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그 대규모 현금 지원이 이제 추진이 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식량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과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 지원,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10년에서 15년간 세금 면제 등 이제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호주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그 중소규모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 이제 그 현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각 이제 주요 국가별로 나타나고 있는 유동물과 기회 분야를 약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동 제한과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언택트의 일상화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국가로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꼽을 수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8년 이제 50억 달러였다면 2025년도에는 약 한 4배 증가한 210억 달러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이제 필리핀의 경우에는 하루 이제 그 평균 4시간을 그 소셜 미디어를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정도 이제 높은 그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가 되게 유망하다는 이제 무역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인구가 약 한 20%에서 30%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것을 볼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원래 태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서비스업을 위주로 해서 GDP의 성장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콕의 호텔들 경우에도 음식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배달앱 서비스 사용액은 전년 대비 약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선식품의 이제 그 플랫폼의 트래픽이 약 한 450%에서 600% 정도로 증가할 정도로 대폭적인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식생활 습관이 비슷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라면 판매율이 약 한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비타민 C나 아니면 이제 그 건강 보조제가 평균 수요 대비해서 약 한 10%에서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격리 조치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세안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급률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바일 게임 인기도 대폭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그 OTT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FPT 플레이 같은 이제 그런 그 주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 경우에는 2월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전달 대비 약 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규모 통신사를 위주로 해서 트래픽이 되게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플릭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여기도 이용자 수가 약 2,5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핀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화폐를 이용하기보다는 그 전자상거래도 이제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결제 수단도 이제 보편화됨에 따라서 핀테크의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이 이전부터 이제 잘 정착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그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에, 그리고 이제 핀테크 육성에 약 한 2억 달러 이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최고 수준의 신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의 캐시리스 정책에 힘입어서 신용카드 시장도 연평균 약간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도소매 결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을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베트남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 사용률을 약 한 8% 미만을 목표로 해서 전자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홈코노미를 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제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AI나 그다음에 IoT 기술 기반을 한 재택근무, 그다음에 홈스쿨링 역시 계속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나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프린터나 노트북, 이제 웹카메라 등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 배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강의를 위한 태블릿이나 아니면 게임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홈리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가구 조립이나 아니면 주택 수리 등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 DIY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홈 트레이닝 기구를 이제 들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간편하게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그 기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의료나 위생산업 마찬가지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제 그 모범 방역 사례와 이제 우수한 진단 키트로 인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그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타민이나 프로폴리스 등의 건강 음료, 그리고 한국산 이제 그 홍삼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건강 보조제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한국보다 그 이미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이제 허용을 한 국가로서 이제 그 원격 진료나 IoT 기반의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국가 보건 시스템 효율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제 솔루션 기업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되게 크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기업인 이제 독락사라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고객 서비스 이용이 전년 대비 약 한 3배에서 심지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특히 워낙 이제 태국도 의료 서비스 그 관광 대국으로서 예전부터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이제 크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이제 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아시는 이제 그 유명한 스타트업인 이제 그랩이나 고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온라인 의료진 상담이나 그다음에 처방 의약품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량 역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양주에서는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스타트업의 중점 육성 분야로 헬스테크를 선정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런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해서 SOC 투자가 확대될 전망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깔라만탄으로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만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더 확대될 추세에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PPP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이 되는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PPP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그 발주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3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그 97개의 이제 PPP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동부경제해양이라고 그래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경제개발 활성화 정책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그 참여도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빌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건설 프로그램인데 이제 도로나 아니면 교량, 발전소, 보건, IT 분야에서 약간 4,8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예정에 있고 말레이시아는 인프라 구축에 이제 특히 열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철도 건설, 그다음에 도시 고속철 건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통신망 구축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BC라고 해서 이제 워낙 이제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이제 밸류체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받으면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치닫음에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리지널 밸류체인도 강화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마스터 플랜 2025라는 정책이랑 연계해서 그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 그다음에 기타 그 유명한 이제 그 전기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그런 수요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안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태국 투자청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바이오 분야 등 이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해서 외국 기업들의 유치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중국에 진출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30%를 2분기부터 베트남에서 생산을 좀 추진할 예정에 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그 유망한 그 대규모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더 확대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조금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세금 감면을 확대나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억제하는 등의 이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 확대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인구 수도 많고 최대 이제 내수 시장이라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중국 공장으로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옮기려는 그런 이전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페가트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부터 아예 그냥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 바탄섬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자재나 설비, 그다음에 소비재 수급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그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특히 이제 그 동남아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이제 그 소싱을 확대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 진출이나 아니면 뭐 공동 투자를 통해서 더욱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국가별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동남아의 주요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동남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워낙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나 아니면 대양주 지역에서도 그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 강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한 진출이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세안에 대한 이제 간략한 그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평균 연령은 약 한 30세에 불과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온라인 시장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로 보시면 18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금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있어서도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이제 그 권역으로 묶어서는 3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로 4대 강국 이후과는 사실 이제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한 2.89조 달러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일정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에 편승해서 이제 그 시장 진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남아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몰 아니면 이제 온라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라자다나 q10, 그다음 쇼피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대형 바이어 아니면 소규모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아니면 저희 기업들이 그 각 국가별로 이제 그 시장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대학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뉴 노멀 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집중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이나 위생용품, 그다음에 의료용품, 그다음에 홈코노미 관련 품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나 이러닝도 유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국가별 이제 그 트렌드를 쭉 종합을 해 보니 한 6가지 이제 그 특징적인 단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라이징이라는 품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화 추세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방역이나 의료 보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설비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제조 기반을 확보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판매량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300대로 1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태국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동남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이나 고용 유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빌드 정책이 약 한 1,65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이나 위생용품에 대해서 수입세를 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될 분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즉석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7.8%, 미얀마는 45.8%의 라면이 이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라면 이외에도 기타 이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나 아니면 스마트팜 같은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해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이제 비대면 소비에 이제 그 대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GBC 재편,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특정 국가,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심지어는 베트남에만 의존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그다음에 라오스 등으로 이제 투자 진출도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가별 인프라 개발 정책과 연계한 이제 진출 확대입니다.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고, 이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플랜트, 철도, 항만, 그리고 5G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도 수출을 바탕으로 한 이제 기자재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경제회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 일본과 태국의 이제 그 수교 1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아시다시피 워낙 이제 일본 기업 수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태국
동부경제회랑 특별법을 발효를 해서 일본의 자이카와 JB에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해서 거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산업단지나 고속철, 국제공항이나 심해항,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서 일본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본 정부의 그 동부경제회랑 경영 확대를 통해서 민간 투자와 진출 기업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태국 시장에 대한 이제 지배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 ECC에 대한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VIP께서 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동부경제회랑에 대한 이제 그 태국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이제 태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좀 낮긴 하지만 이런 이제 그 동부경제회랑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아세안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리전, 그 RBC에 편입하는 것도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피턴 및 현지 진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아세안에 이제 소재한 유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M&A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열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베트남의 이제 그 경우에는 아세안 투자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기업 수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2월 기준까지로 해서 약간 6,700개사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000개사를 이미 육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보는 그 유망 국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도 더욱더 이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이제 그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특히 이제 산업공단의 경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정부도 과거 노동적 집약적인 이제 그 산업의 투자 위치에 집중했던 반면에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계기로 해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더욱 유치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10%를 면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메리트를 기대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한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제품을 조달을 해서 베트남에서 그냥 그 단순히 인가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었다면, 일단 베트남을 허브로 해서 동남아를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벨트로 엮어서 여기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완성차를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하고, 기타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다양한 부품들을 아세안 국가로부터 다 조달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완성차를 수출하는 이러한 형태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RBC의 편입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 기업들, 이제 특히 그 베트남에 진출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납품을 목적으로 해서 진출했던 게 과거의 패턴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이제 이제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 그 목적을 넘어서 이미 이제 거기 아세안에 진출한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공급하는 그런 모양새로도 이제 진출을 그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이기도 한데, 여전히 아세안은 그 수출 전진기로서의 활용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RCEP 협정문이 타결되고 이제 비준이 됐기 때문에 그 역내 투자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 있고, 베트남과 특히 이제 그 EU FTA가 체결된 이후에 EU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원산지 결정 관련해서 예외 조항으로 해서 한국산 원단도 이제 원산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 좀 사양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 EU FTA가 타결된 이후에 베트남 EU FTA 타결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유명한 그런 분야라고
현지에서는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트남의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전쟁 기지로서 베트남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이제 3대 항으로는 하이퐁항, 이제 중부의 다낭항, 그다음에 남부의 붕따오항을 들 수 있는데 이 3대 항에서도 다 국제선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동아시아나 중국 위주,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유럽이나 서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등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특히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병림공장 투자 이후에 우리 이제 그 밑에 하청업체들도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중국 내륙으로도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세안 시장이 좀 더 커짐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내륙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까지도 이제 베트남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 투자 진출의 교두보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 제조업이 높은 상황입니다만은 제조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로도 그 투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제조업만 다시 놓고 보자면은 그 전력 공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이점을 활용을 해서 수출 전쟁 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나라들과 이제 그 무관세나 특혜관세를 목적으로 한 이제 그 무역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RCEP에도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CPTPP에도 가입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세안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무역협정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이상이 저의 발표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기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